시리아 다마스쿠스의 겨울밤. 그 정적을 깨고 병원 복도 전체에 울리는 딩딩딩 응급 알람 소리가 터졌습니다. 제가 아들을 안고 복도를 뛰는 동안 아들의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죠. 아빠, 우리 어디 가요? 13살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 2명이 내렸고 그들이 쏘아보는 눈빛은 제가 너무 잘 아는 북한 보위부 특유의 명령받은 사람의 눈이었죠. 그 직전 대사관을 통해 전달받은 평양의 명령 전문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총알도 아깝다. 화형으로 보내라. 누군가 나를 밀고 했고 그 밀고는 이미 시리아까지 손이 뻗쳐 있었습니다. 도망칠지 아들을 지킬지 아니면 둘 다 포기할지. 그 셋 중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순간 저는 결국 아이를 품에 안고 비상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발소리를 죽이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평양으로 끌려간다. 이제 그 지옥 같은 도주의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여보, 오늘 준혁이 학교에서 상 받았대요. 명숙이가 저녁상을 차리며 웃었다. 김치찌개 냄새가 좁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다마스쿠스 북한 대사관 가족 숙소, 방 2개짜리 낡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겐 보금자리였다. 그래? 무슨 상? 수학경시 대회요. 아빠, 제가 1등 했어요. 준혁이가 상장을 펼쳐 보였다. 아랍어와 한글이 섞인 상장.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당 비서 동무한테 보고해야겠네요. 조국의 자랑스러운 후대라고. 명숙이가 말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다. 체제에 순응하고 당의 지시를 따르고 모범적인 외교관 부인으로 살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준혁이가 갑자기 코피를 쏟았다. 아빠, 왜 이래요? 명수가. 빨리 수건. 우리는 준혁이를 안고 대사관 진료소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현지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제 수준으로는. 다마스쿠스 중앙병원 혈액내과. 시리아인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어큐트 림퍼블레스터 루키미어. 그게 뭡니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입니다.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명숙이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치료하면 낫습니까? 6개월 집중치료 후 2년 유지치료. 생존율은 70%입니다. 비용은요? 6만 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6만 달러. 나는 숨이 막혔다. 외교관 월급 100달러로는 50년을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었다. 그날 저녁 대사관 숙소로 돌아와 명숙이와 마주 앉았다. 준혁이는 침대에서 열에 들떠 신음하고 있었다. 평양에 보고해야 해요. 명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하면 뭐가 달라지겠소? 당에서 치료비를 대줄 수도. 명수가.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평양 간부들 자식도 제대로 치료 못 받는데 우리 같은 하급 외교관 자식을 위해 왜 화를 쓰겠소? 당신도 알잖소. 명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체제에서 우리는 쓰고 버려지는 부속품일 뿐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창백하게 떨고 있는 작은 얼굴. 저 아이를 이대로 죽게 할 순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대사관 금고에 있는 외화, 그걸 훔치기로. 다음 날 오전 지하 금고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500달러를 빼냈다. 첫 범죄였다. 하지만 양심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다. 우리 동무 장부 정리 끝났소? 당 책임비서 박철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재빨리 지폐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예, 이상 없습니다. 박 동무가 내 얼굴을 유심히 봤다.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다. 리 동무,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소? 아닙니다. 그저 피곤해서요. 그래. 몸조리 잘하시오. 외교관이 건강해야 당도 든든하니까.
그가 나가고 나는 벽에 기대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저녁 준혁이의 첫 항암 주사를 맞추며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지켜줄게. 반드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고 언젠가 이 선택이 우리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갈 거라는 것을. 2달이 지났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고에서 돈을 빼냈다. $500씩 조금씩. 장부는 교묘하게 조작했다. 현지 접대비, 정보원 활동비, 차량 유지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 동무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박 동무가 나를 대사관 옥상으로 불렀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최근 3개월 지출 내역이 이상하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외화 지출이 평소보다 30% 늘었소. 어디에 썼소?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정보원들 관리에. 정보원 명단 제출하시오. 나는 숨이 막혔다. 정보원 명단 같은 건 없었다. 모두 거짓이었으니까. 박동무 동무도 아시지 않소. 정보원 명단은 기밀이라서. 기밀이면 나도 볼 수 없다는 거요? 내가 당 책임 비서인데?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증거를 잡고 있을 뿐이다. 일주일 드리겠소. 일주일 안에 명단과 활동 보고서 제출하시오. 안 그러면 평양에 보고합니다. 그날 밤 나는 명숙이에게 모든 걸 고백했다. 당신 미쳤소? 나라 돈을 훔쳤다고. 명숙이가 소리쳤다. 처음 보는 그녀의 분노였다. 준혁이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소. 그래서 우리 가족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낼 거요? 다른 방법이 없었소. 우리는 말다툼 끝에 각자 등을 돌리고 잤다. 그날 밤 준혁이의 신음소리만 방 안을 맴돌았다. 사흘 후 암호 전문이 도착했다. 나는 손이 떨려 암호표를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다. 해독된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외화 횡령 혐의자 리철수 즉시 가족과 함께 평양 소환. 거부시 현지 처리. 김정은. 현지 처리. 그 말의 의미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명수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그녀는 전문을 읽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우리 어떡해요? 평양에 가면 우리는 끝이요. 준혁이도 치료 못 받고 수용소로 갈 거요. 그럼 어쩌라고요? 명숙이가 울부짖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준혁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명숙이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도망쳐야 한다. 탈북해야 한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명숙이는 나를 배신자로 볼 것이다. 그녀는 평생 체제에 충성하며 살았으니까. 밤 11시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리철수 동무 계십니까? 보이부였다. 챕터 3 선택의 순간. 잠깐만요. 나는 다급히 소리치며 명숙이에게 눈짓했다. 그녀는 준혁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누구시오? 보이부 김성철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인민복 차림에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리철수 동무 평양중앙당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비행기로 귀국하십시오. 제가 무슨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김성철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귀국 명령서였다. 가족도 함께 가야 합니다. 부인과 아드님 여권 제출하십시오. 제 아들이 지금 백혈병 치료 중입니다. 귀국하면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명령은 명령입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김동무 제발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시오. 아들 상태가 위독해서 손 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일 아침 7시. 대사관 정문 앞. 늦으면 강제 연행합니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명숙이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명수가. 평양 가면 우리 죽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도망쳐야 하오. 도망? 어디로요? 한국으로. 명수기가 뒤로 물러섰다. 마치 내가 괴물이라도 된 듯한 표정이었다. 당신 미쳤어요? 탈북? 조국을 배신하라고? 조국이 우리를 먼저 버렸소. 준혁이를 살릴 생각도 없으면서 충성만 강요하는 게 조국이요? 그래도 그건. 명수기가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당신 혼자 가요. 저와 준혁이는 평양으로 갈게요. 명수가. 전 배신자의 아내로 살 수 없어요. 그녀가 방문을 쾅 닫았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그때 준혁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나왔다. 아빠. 준혁아. 엄마한테 말씀드릴까요? 저 한국 가고 싶다고. 뭐? 저 살고 싶어요. 평양 가면 죽는 거 알아요. 제가 엄마 설득할게요.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밤 2시 명수기가 거실로 나왔다. 당신 진심이에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소? 준혁이 정말 살릴 수 있어요? 한국 가면? 적어도 평양보다는 희망이 있소. 명수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죠. 하지만 준혁이 죽으면 당신 용서 안 해요. 나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떨리는 몸. 우리는 함께 울었다. 어떻게 도망칠 건데요? 브로커. 브로커? 조선족 브로커가 있어. 병원에서 만났어. 그 사람한테 연락할 거요. 다음 날 새벽 5시 우리는 준혁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몰래 대사관을 빠져나갔다. 보이부가 오기 전에. 여기요. 조선족 브로커 장명철이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손을 흔들었다. 낡은 도요타 세단이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다. 빨리 타십시오. 시간 없어요. 나는 준혁이를 안고 뒷좌석에 탔고 명수기가 옆에 앉았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지상에서 헤드라이트가 내려오는 게 보였다. 제 길 벌써 왔네요. 장명철이 악셀을 밟았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저 차 대사관 차예요. 명수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따돌려야죠. 골목, 또 골목. 차는 미로 같은 다마스쿠스 구시가지를 질주했다. 하지만 대사관 차량은 끈질겼다. 리철수, 차를 세워라.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박철수의 목소리였다. 동무는 조국을 배신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해주겠다. 거짓말이에요. 평양 가면 끝이에요. 장명철이 중얼거렸다. 어디로 가는 거요? 국경이요. 터키 국경까지 4시간 걸려요. 4시간이나? 더 가까운 데 있어요? 여긴 전쟁터라고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황량한 사막 도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100m에는 여전히 대사관 차량이 보였다. 준혁아, 괜찮니? 명수기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준혁이는 고열에 들떠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좋은데.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이 시간쯤 달렸을까? 갑자기 앞에 검문소가 나타났다. 이런 젠장. 장명철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시리아 군 검문소예요. 뇌물 줘야 해요. 얼마요? 500달러. 나는 재킷에서 돈을 꺼냈다. 장명철이 차에서 내려 군인들과 뭔가 얘기를 나눴다. 긴장된 10분이 흘렀다. 통과. 차가 다시 출발했다. 하지만 뒤에서 대사관 차량도 검문소를 통과했다. 저 새끼들 얼마나 줬길래. 이러다 따라잡히는 거 아니오? 걱정 마세요. 제가 20년 이 일했어요. 장명철이 갑자기 핸들을 꺾어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준혁이가 신음했다. 여보, 아이가. 조금만 참아요. 30분쯤 비포장길을 달렸을까. 100m에서 대사관 차량이 사라졌다. 따돌렸어요.
장명철이 웃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국경까지 1시간 남았어요. 거기서 다른 차로 갈아타고 터키로 넘어갑니다. 비용은요? 3,000달러 더 필요해요. 3,000달러? 싫으면 여기서 내리세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았소. 해질녘 우리는 국경 마을에 도착했다. 낡은 창고 같은 건물 앞에서 차가 멈췄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연락할 사람 있어요. 장명철이 사라지고 우리 셋만 남았다. 여보,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명숙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모르겠소. 하지만 돌아갈 순 없소. 준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내 손도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챕터 5 국경의 밤. 이분들이 리 선생님 가족이에요. 장명철이 수염난 터키인 남자와 함께 돌아왔다. 무스타파예요. 국경 안내인이죠. 무스타파는 우리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이가 너무 아파 보이는데? 국경 넘을 수 있어? 넘어야죠. 다른 선택이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하지만 위험해. 시리아 군이 순찰 돌아. 국경 철조망도 있어. 언제 출발하오? 밤 11시. 달 없는 밤이 안전해. 우리는 창고에서 4시간을 기다렸다. 준혁이는 명숙이 품에서 신음했고 나는 창밖을 지키며 혹시 추격자가 올까 두려워했다. 밤 11시 무스타파가 우리를 깨웠다. 출발. 우리는 준혁이를 업고 어둠 속을 걸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소리 내면 안 돼. 30분쯤 걸었을까? 철조망이 나타났다. 여기가 국경. 저쪽이 터키. 무스타파가 절단기로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다. 쇠 끊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냐? 시리아 군인의 외침.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다. 뛰어. 무스타파가 소리쳤다. 나는 준혁이를 안고 철조망 구멍으로 뛰어들었다. 철망이 옷을 찢고 피부를 긁었다. 여보, 빨리. 명숙이도 구멍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엎드려. 우리는 땅바닥에 엎드렸다.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계속 뛰어요. 50m만 더. 무스타파의 외침. 우리는 일어나 다시 뛰었다. 어둠, 총소리, 비명.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터키 땅을 밟았다. 도착했어요. 터키예요. 명숙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도 무릎이 풀렸다. 아빠, 우리 살았어요? 준혁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살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터키에서 중국, 중국에서 한국.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제 뭐 해요? 명숙이가 물었다. 이스탄불로 가요. 거기서 중국행 비행기 타요. 중국? 왜 중국으로? 직접 한국 못 가요. 중국 거쳐서 가야 해요. 장명철이 설명했다. 비용은요? 왕복 항공료 5,000달러. 중국에서 한국 가는 루트 비용 1만 달러. 1만 5천 달러? 싫으면 여기 남으세요. 나는 주머니에 남은 돈을 세어봤다. 8,000달러 남았다. 7,000달러 부족하오. 그럼 중국 도착해서 벌어요. 일자리 구해드릴게요. 무슨 일자리? 식당, 공장 뭐든지요. 결국 우리는 장명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사흘 후 우리는 이스탄불 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가짜 여권을 들고. 준혁이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열을 앓았다. 치료를 못 받은 지 일주일이 넘었다. 여보, 이러다 준혁이가. 중국 도착하면 바로 병원 갈 거요. 하지만 중국에 도착한 우리를 기다린 건 병원이 아니었다. 또 다른 지옥이었다. 윈난성 쿤밍 공항. 우리를 마중 나온 건 장명철이 아니라 낯선 조선족 여자였다. 리 선생님?
장명철은요?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어요. 저는 김순희예요. 따라오세요.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김순희는 우리를 쿤밍 외곽의 허름한 집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지내세요. 한국 가는 루트 준비되면 연락할게요. 제 아들 병원에 가야 합니다. 돈 있어요? 8,000달러 있어. 그걸로 한국 가기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김순희가 비웃었다. 일단 여기 정착하고 돈 벌어서 병원 가든지 해요. 지금 무슨? 싫으면 나가요. 공안한테 신고할 테니까. 협박이었다. 우리는 꼼짝없이 그 집에 갇혔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하루 12시간 200위안. 한국 돈으로 3만 원. 명숙이는 옷 공장에서 미식 일을 했다. 하루 150위안. 준혁이는 집에 홀로 남겨졌다. 여보, 준혁이가 계속 열이 나요. 돈 모아서 병원 갈 거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우리가 모은 돈은 고작 3,000위안, 50만 원이었다. 이걸로 어떻게 병원을 가요? 명숙이가 울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어느 날 저녁 김순희가 찾아왔다. 리 선생님, 좋은 소식 있어요. 뭐요? 한국 가는 루트 열렸어요. 근데 비용이 15,000달러로 올랐어요. 15,000? 처음엔 1만이라고 했잖소. 상황이 바뀌었어요. 중국 공안 단속이 세졌거든요. 우리한테 그런 돈 없소. 그럼 여기 남으세요. 아, 참고로 이번 달 집세 500달러 내셔야 해요. 집세?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요. 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김순희가 서류를 내밀었다. 중국어로 빼곡히 적힌 계약서. 우리는 중국어를 몰랐다. 이건 사기요. 사기? 증거 있어요? 공안 부를까요? 우리는 할 말이 없었다. 탈북자에게 법은 없었다. 그날 밤 명숙이가 울면서 말했다. 여보,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반드시 나갈 거요. 어떻게요? 다른 브로커 찾을 거요. 다른 브로커? 식당에서 들었소. 한국 NGO가 탈북자 돕는다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 볼 거요. 희망은 희미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리철수 씨? 중국 식당 뒷골목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30대 한국인 남자였다. 누구시오? 저는 이준호입니다. NGO 북한 인권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를? 식당 주인한테 들었어요. 탈북자 가족이 있다고. 나는 경계했다. 중국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증거 보여주시오. 이준호가 한국 신분증과 NGO 명함을 보여줬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국으로 안전하게. 비용은요? 무료입니다. 단 위험 부담은 있어요. 무슨 위험? 중국 공안이 저희 루트를 알고 있어요. 언제 단속당할지 몰라요.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이준호는 쪽지에 주소를 적어줬다. 이틀 후 밤 11시. 여기로 가족과 함께 오세요. 혼자만 아는 루트예요. 집에 돌아와 명숙이에게 말했다. 한국 갈 수 있어. 정말요? 명숙이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너무 쉬웠다. 이틀 후 밤 10시 우리는 준혁이를 안고 집을 나섰다. 어디가? 김순희가 갑자기 나타났다. 산책이요. 밤 10시에 산책? 도망가려고? 무슨 소리요? 공안. 김순희가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쳤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뛰어. 우리는 골목으로 뛰었다. 뒤에서 김순희의 고함이 들렸다. 잡아라. 탈북자다. 좁은 골목, 쓰레기통, 어둠.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여기요. 이준호가 낡은 밴 옆에서 손짓했다. 빨리 타세요. 우리는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공안 차량이 모퉁이를 돌아왔다. 엎드려요. 우리는 차 바닥에 엎드렸다. 배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 외곽으로 향했다. 국경까지 3시간 걸려요. 국경? 어느 나라? 베트남이요.
거기서 태국, 태국에서 한국. 복잡한 루트였다. 하지만 유일한 길이었다. 밤새 달려 새벽에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우리는 산길을 타고 국경을 넘었다. 준혁이는 내 등에 엎여 신음했다. 조금만 참아라. 베트남, 태국, 그리고 방콕. 거기서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탈북자입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보호실로 안내했다. 이제 끝인가요? 명숙이가 물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인천공항. 2017년 3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나는 무릎이 풀렸다. 6개월 만에 처음 느끼는 안도감. 여보, 우리 정말 살았어요. 명숙이가 내 팔을 붙잡고 울었다. 아빠, 여기가 한국이에요? 준혁이가 휠체어에 앉아 두리번거렸다. 공항은 밝고 깨끗하고 평화로웠다. 그래, 여기가 한국이란다.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다. 거기서 조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았다. 준혁이는 즉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시작했다. 백혈병이 많이 진행됐네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의사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3개월 후 준혁이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아빠, 전화 왔어요? 그래, 너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평양에 남겨진 부모님, 수용소로 끌려갔을 그들, 내가 훔친 나랏돈, 내가 배신한 동료들. 여보, 우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명숙이도 밤마다 울었다. 아니요. 우리는 살기 위해 한 거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죄책감은 자유의 대가였다. 어느 날 정착지원금 통장을 받았다. 2천만 원. 이걸로 새 출발할 수 있겠네요. 명숙이가 말했다. 그래야지. 우리는 작은 원룸을 얻고 편의점 일을 시작했다. 준혁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따돌림도 당했다. 탈북민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하지만 아이는 강했다. 아빠, 괜찮아요. 전 살아있잖아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셋은 한강공원에 나갔다. 여보, 우리 잘한 거죠? 명숙이가 물었다. 모르겠소. 하지만 후회는 안 하오. 준혁이가 연을 날렸다. 파란 하늘에 하얀 연이 떠올랐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플라스틱 팔찌를 꺼냈다. DAMASCUS HOSPITAL-PATIENT KIMJUN-HYUK 시리아 병원에서 준혁이 손목에 채워줬던 환자 팔찌. 나는 이걸 버리지 못했다. 왜 아직도 그걸 갖고 있어요? 기억하려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버리고 왔는지. 명숙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이제 앞만 보고 살아요. 그래야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과거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얻은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준혁이가 돌아와 내 품에 안겼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자유는 무거웠다. 하지만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한강 물이 흘렀다. 우리의 새로운 삶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